한 번에 합격 해커스. 문제를 딱 봤잖아요. 문제를 딱 받으면 통상적으로 민법은 100점 맞기가 진짜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 베이스가 돼 있는 친구라면 무조건 민소상법부터, 그래서 민소상법부터 푸셔가지고 시간을 좀 세이브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민법을 보는데, 쭉 보니까 올해 문제가 왠지 이게 박스형 사례도 많고 복합 사례가 딱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때는 순서대로 풀면 안 돼. 이런 이 14번 문제 같은 건 넘어가야 돼. 일단 이 왜 시간이, 이걸 100초 만에 여러분이 다 푼다고요? 네,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넘어가시고 앞뒤 전후에 있는 단순 지문들 먼저 푸셔가지고, 어차피 우리 시험은 옛날 사법시험처럼 문제별로 배점이 다른 게 아니라 다 똑같이 2.5점이기 때문에 예, 굳이 어려운 문제를 끙끙대고 시간을 오래 투자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강약 조절을 선택형에서도 잘 하셔야 되고요. 자, 문제 16번을 보는데 변제 공탁이죠. 변제 공탁이 우리 시험에 몇 번 나왔어요? 한 번도 안 나왔죠. 선택형, 사례형 한 번도 안 나왔고 지문으로 한 2개 정도 지문이 나왔었나? 근데 요번에 단독 문제로 나왔죠. 자, 변제 공탁 487조 조문을 봅니다. 487조입니다. 487조. 자, 변제 공탁과 관련한 487조 변제 공탁은 경우의 수가 총 3가지죠. 첫째,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즉 수령, 거절. 두 번째, 받을 수 없는 때, 즉 수령 불능이죠. 요 경우에 변제자는 채권자를 위해서 변제 목적물을 공탁소에다가 변제 공탁해서 책임을 면할 수 있나요? 채무 자체를 면할 수 있나요? 채무 자체를 면할 수 있죠. 채권의 7가지 소멸 사유입니다. 그래서 수령 거절, 수령 불능, 그 다음에 세 번째, 변제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똑같다. 그래서 이게 채권자 불확지라 그러죠. 채권자 모르겠다 누군지. 총 3가지 경우입니다. 그렇죠? 수령 거절, 수령 불능이라는 한마디로 채권자 지체일 때와 채권자 불확지일 때. 그러면 여러분, 기본적으로 변제 공탁을 적법 유효하게 하면 일단 채무는 소멸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489조를 좀 보세요. 489조. 근데 489조 1항에 보시면 채권자가 공탁을 승인하거나 공탁소에 대해서 공탁물 받기를 통고하거나, 셋째, 공탁 유효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변제자는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죠. 이 경우에는 공탁하지 아니한 걸로, 그러면 채권이 소멸하지 않은 걸로 되잖아. 그러면 사안의 구조가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공탁자가 공탁소에 487조에 따라 변제 공탁하잖아요. 그러면 일단 채권은 소멸됐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피공탁자, 주로 채권자겠죠. 피공탁자가 공탁소에 대해서 공탁물 출급 청구권을 가지는데, 이러한 공탁물 출급 청구하기 전에 공탁자가 공탁소에 대해서 공탁물 회수를 청구할 수 있다는 거잖아. 공탁물 회수를 청구할 수 있다는 건데, 그러면 실제로 공탁물 회수를 해버리면 그러면 채권 소멸의 효과는 어떻게 되느냐? 와 관련해서 학설 대립이 있죠. 정지조건설과 해제조건설. 우리 다수설 판례는 해제조건설이죠. 여기서 말하는 해제조건설이 뭐냐? 그 문제 4번 지문을 보세요. 이 문제 4번 지문. 문제 16번에 4번 지문 보세요. 문제 16번에 4번 지문에 보면 변제 공탁이 적법하면 채권자가 공탁물 출급을 했는지와 관계없이 일단 변제 공탁을 한 때 변제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오늘 일정한 요건 하에 489조의 일정한 요건 하에 공탁물을 회수하면 뭐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공탁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즉 뭐가 성취되는 거야? 해제 조건이 성취되어서 채권 소멸의 효과는 없습니다. 근데 일단 효과는 발생하는 거야. 아시겠죠?
뭐를 정지 조건으로 하는 게 아니라 공탁물 회수하지 않는 걸 정지 조건으로 하는 게 아니라 공탁물 회수를 해제 조건으로 하는 거죠. 일단 채권 소멸의 효과는 발생합니다. 채권 소멸의 효과는 발생했다가 만약에 저렇게 회수를 하면 채권 소멸의 효과는 없는 걸로, 그런 기본적인 해제 조건설의 내용. 그러면 나머지 판례 사안입니다. 내용을 보시면 문제 16번의 1번 변제 공탁의 요건 중에 변제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487조 2문의 경우는 객관적으로 채권자 또는 변제 수령자가 존재하고 있는데 채무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해도 채권자가 누군지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맞는 지문. 자, 그 다음에 틀린 지문이 2번 지문인데 변제 공탁의 목적인 채무는 현존하는 확정 채무여야 됩니다. 상당히 제한적으로만 인정됩니다. 그래서 변제 공탁의 목적인 채무는 현존하는 확정 채무여야 되지 장래 채무나 불확정 채무는 변제 공탁의 목적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2번 지문이 틀린 지문이고요. 그 다음에 3번은 제가 수업 시간에도 아주 강조드렸던 판례죠. 3번 채권자의 태도로 보아 채무자가 설사 채무의 이행 제공을 하였더라도 그 수령을 거절하였을 것이 명백한 경우. 이게 뭐죠? 영구적 불수령이죠. 주더라도 어차피 절대로 안 받을 놈이야. 그러면 우리 판례에 따르면 채무자는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않고 곧바로 뭐 할 수 있죠? 변제 공탁 할 수 있죠. 그렇죠? 어차피 주더라도 안 받을 게 분명하다라고 한다라면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않고도 곧바로 변제 공탁, 곧바로 채무 불이행 책임도 면합니다. 채무 불이행 책임도 바로 면하죠. 그렇죠? 요거는 해설을 통해서 좀 추가적으로 보겠습니다. 이거는 다음에 또 나올 거기 때문에,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지금 우리가 기출을 보는 게 내년을 대비하기 위해서 기출 보는 거잖아요. 근데 이 변제 공탁은 사례형으로도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왜냐면 실무적으로 되게 의미 있고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법무사 시험이나 법원 행정고시에서는 사례형으로 종종 나옵니다. 다만 우리 변호사 시험에서는 그 중요도에 비해서는 선사 한 번도 안 나왔죠. 이제 선택형으로 나왔다는 것은 통상적으로 국가고시의 특징은 한 번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줄줄이로 나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주의토시통행권, 이 작년에 법전형 모의고사 사례형으로 나왔어. 6모인가 8모 때. 애들이 우리 학생들이 막 주의토시통행권 이것도 봐야 되나? 막 이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례형으로는 아직 안 나올 거다. 다만 선택형부터 이제 먼저 나올 거다 그랬거든요. 올해 바로 나왔잖아요. 그래서 나오고 이제는 주의토시통행권도 사례형으로 이제 대비하셔야 돼요. 네. 아무튼 변제 공탁은 사례형으로도 준비해 두셔야 됩니다. 이제 자, 문제 16번에 3번 해설 보세요. 3번 해설. 16번에 3번 해설 보면 변제자가 적법한 변제 제공을 했는데도 채권자가 이를 수령하지 않을 때 채권자의 귀책 사유를 묻지 않고 변제자는 변제 공탁을 할 수 있는데, 다만 채권자의 태도로 보아서 채무자가 설사 채무이행을 제공했더라도 그 수령을 거절했을 것이 명백한 영구적 불수령의 경우에는, 자, 채무자는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않고도 바로 변제 공탁을 할 수 있고 밑에다가 461조도 적어두세요. 채무 불이행 책임도 면합니다. 채무 불이행 책임도 면한다고요. 그러나 대가 위험이 이전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구두 제공은 해야 됩니다. 대가 위험이 저쪽 채권자한테 이전되기 위해서는 변제 제공해야 됩니다. 즉 비교 쟁점이죠. 비교 쟁점. 제가 항상 우리 기출 해설을 할 때는 중요 판례, 비교 판례들은 꼭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래서 채권자가 미리 수령을 거절한 경우에도 채권자 지체에 빠뜨려서 채권자가 대가 위험을 부담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즉 538조 1항 2문에 따라서 채권자 지체에 빠져서 대가 위험, 쌍무 계약에서의 대가 위험을 부담하려면 현실 제공이나 구두 제공 꼭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변제 공탁이나 자기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변제 공탁, 채무 불이행 책임 면하기 위해서는 이행 제공할 필요가 없지만은, 그러나 대가 위험을 상대방한테 채권자한테 떠넘기려면 이행의 제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 확인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5번은 그냥 해설지 보는 대로 바로 볼까요? 5번 맞는 지문으로 공탁물 출급 청구권과 공탁물 회수 청구권 여기 있죠?
피공탁자의 공탁물 출급 청구권과 공탁물 회수 청구권, 이 두 가지는 기본적으로 각각 변제 공탁할 때 변제의 효력이 서로 독립한 별개의 청구권이기 때문에 공탁물 출급 청구권에 대한 압류는 공탁물 회수 청구권에 대해서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확인해 두셔야 되겠고요. 17번 뭐 쉬운 문제, 18, 19, 20 뭐 다 무난하게 옛날 뭐 쟁점으로 나왔는데 이게 사례형으로 나오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 좀 까다롭죠. 21번 상임법 나왔죠. 그래서 상임법과 관련해서도 나올 만한 판례 지문이 나왔는데 이 관련해서 조금은 까다롭게 나왔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뭐 똑같은 지문으로 또 나올 것은 세모인데 아무튼 이건 각자 한번 상임법과 관련한 특수한 경우니까 살펴보시고요. 자, 바로 주의토지통행권 보겠습니다. 주의토지통행권 28번 문제입니다. 주의토지통행권 28번. 자, 주의토지통행권은 조문만 알고 있으면 일단 한 80%는 끝나는 건데 조문이 몇 개 있어요? 두 개 있죠. 219조와 220조 조문 두 개 봅니다. 219조와 220조. 자, 219조와 220조입니다. 주의토지통행권입니다. 뭐 제가 설명드릴 건 좀 많지만은 뭐 우리 일단 기출된 판례 위주로만 보겠습니다. 219조 1항 어느 토지와 공로죠. 사로 말고 공로요. 그래서 공적인 도로 사이에 그 토지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으면 그 토지 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는 그 주위의 토지를 자기 토지가 아닌데도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어디까지나 토지 상호 간의 이 상린 관계와 관련한 내용이기 때문에 필요 최소한으로 해야 되지요. 자, 그러나 단서 이로 인해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해야 되고 당연히 통행권자는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뭐 해줘야 되죠. 보상해줘야 되지요. 확인해 주시고요. 자, 그러나 손해를 보상할 필요가 없는 경우가 있죠. 공짜로 공로로 들어가기 위해서 통행지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죠. 그게 220조의 분할 일부 양도의 경우죠. 그럼 무슨 말이냐면 원래 공유 토지였는데 이 공유 토지가 이제 현물 분할됨으로써 공로로 출입하지 못하게 된 거야. 이런 경우에는 공짜로 다닐 수 있습니다. 1항 220조 1항 분할로 인하여 공유물 분할이겠죠. 분할로 인하여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가 있을 때 그 토지 소유자는 공로에 출입하기 위하여 다른 분할자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보상의 의무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단순 공유물 분할 말고 구분 소유적 공유는 어떻게 될까요? 뒤에서 판례를 보겠고요. 그 다음에 2항 전항의 규정은 토지 소유자가 그 토지의 일부를 양도한 경우에도 준용합니다. 그러면 판례를 보겠습니다. 필요 최소한이라 그랬습니다. 제가 필요 최소한. 그 필요 최소한이라는 단어만 기억하시면 뭐 아마도 뭐 정답 맞추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 같은데 28번 주의토지 통행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옳은 것은이 나오면 제일 까다롭죠. 오히려 차라리 틀린 것을이라고 물어보는 게 좋은데 자 1번 주의토지 통행권의 범위는 현재 토지의 용법에 따른 이용이지 장차 이용 상황을 모두 고려해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필요 최소한이기 때문에 장차 X입니다. X. 뒤에 문장이 틀렸죠. 2번이 맞는 지문으로 정답입니다. 2번이 맞는 지문으로 정답. 공로에 통할 수 있는 자기의 공유 토지를 두고 공로의 통로라 하여 공로의 통로라 해서 타인 토지를 통행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허용될 수 없고 이는 위 공유 토지가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 있고 공로에 접하는 공유 부분을 다른 공유자가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하고 있더라도 마찬가지다. 뭐요? 공로에 통할 수 있는 자기 공유 토지가 있네요. 그래서 비록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로서 이른바 이 다른 공유자가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하고 있더라도 공로의 통로라 해서 남의 토지 통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필요 최소한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2번이 옳은 지문. 나머지 다 틀렸습니다. 어디가 틀렸느냐? 볼까요? 3번 지문. 분할로 인하여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가 있을 때 분할이요. 분할. 다른 분할자의 손해를 보상할 필요 없다 그랬잖아. 조문에. 그래서 해야 된다. 보상해야 된다니까 틀린 지문이고. 4번 주의토지 통행권은 통행을 위한 지역권과 마찬가지로 통행로가 항상 특정한 장소로 고정돼서는 안 되겠죠. 틀린 집. 5번 포위된 토지가 사정 변경에 의해서 공로에 접하게 되어 주의토지 통행권을 인정할 필요성이 없어지면 소멸해야죠. 필요 최소한이니까. 필요 최소한. 그래서 5번 지문 틀렸습니다. 문제 30번. 아주 좋은 문제입니다. 문제 30번에 아주 좋은 문제인데, 자, 오늘 요 상황이네요. 요 상황. 뭐 그냥 사실관계. 30번. 임차인 갑이 임대인 을에 대한 보증금 반환 채권을 병에게 양도한 후에 내용증명 우편으로 확정일자죠. 내용증명 우편이니까 확정일자로 을에게 양도 통지를 했고 그 통지가 임대인이죠. 임대인에게 도달하였다. 그러면 사안에서 을이 임대인이고 갑이 임차인이고 채권은 보증금 반환 채권입니다. 보증금 반환 채권. 근데 이것이 누구한테 양도가 되죠? 병한테 채권 양도가 되고 통지는 확정일자 있는 통지로 했으니까 450조 1항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 2항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 다 갖추고 있고 통지죠. 통지. 그럼 통지의 효과는 451조 1항이야 2항이야? 2항이죠. 2항. 451조 2항 통지의 효과 다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1번 지문은요. 우리 변호사 시험 사례형으로 나왔던 내용이죠. 을은 양도 통지 도달 이후입니다. 이후에 갑의 연체 차임을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에서 공제할 수 없죠. 왜 공제할 수 없어요? 451조 2항에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지문이 틀린 지문인데 논리적으로 보면 이 지문이 맞는 것처럼 보인다고. 논리적으로 통지 전에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통지 전에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누구한테 대항할 수 있잖아요. 양수인한테 대항할 수 있잖아. 채무자는 양도 통지 전에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연체 차임이 있다라는 걸 가지고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게 원칙이니까 통지 이후에 연체 차임으로 원칙적으로 누구한테 양수인한테 대항할 수 없는 게 원칙이지만 그러나 보증금 반환 채권의 무슨 기능? 담보적 기능. 보증금 반환 채권은 기본적으로 임차인의 각종 채무를 언제까지 담보하죠? 1번 통지 전까지만, 2번 임대차 종료 시까지만, 3번 임차인이 임차 목적물을 현실로 반환할 때까지. 몇 번이야? 세 번째죠. 세 번째. 즉 보증금 반환 채권의 담보적 기능을 고려할 때 이때 이 임차인에 대한 양도인인 임차인이 임차 목적물을 현실로 반환할 때까지 각종 연체 차임, 부당이득 반환 채권 이것들을 보증금으로 담보하기 때문에 그 위험을 누가 스스로 떠안는 거다? 양수인이 스스로 떠안는 거다. 통지 이후에 발생한 연체 차임, 통지 이후에 발생한 부당이득 반환 채권 이거 다 보증금에서 공제될 수 있죠. 그래서 1번 지문 틀린 지문이고요. 이게 사례형으로 나오면 그 옳은 것은이니까 사실 5번부터 봐야 되는데 실제로 5번이 정답이에요. 사례가 나오고 이게 옳은 것은이면 확률적으로 거의 4번 아니면 5번에 몰려 있으니까 찍을 때도 요령껏 찍으셔야 된다고. 자, 문제 30번에 2번 지문 보겠습니다. 1번 틀렸고 2번 을에게 양도 통지 도달 이후에 갑의 채권자 정이 동일한 채권에 대해서 압류를 해서 그 결정이 을에게 송달되었다. 근데 이미 450조 2항의 내용 증명 우편이니까 확정일자를 이미 다 가진 상태에서 오늘 갑의 채권자 정이 이제 을한테 가지고 있는 보증금 반환 채권에 대해서 압류했다라고 하더라도 우리 판례에 무슨 설?
압류에 따르는 그 압류 결정 정봉과 관련해 가지고 이것도 확정일자죠. 얘도 확정일자, 얘도 확정일자. 그러면 둘 다 확정일자면 우리 판례가 무슨 설? 도달 시설이죠. 우리 판례가 도달 시설에 따라서 이미 채권은 확정적으로 누구한테 넘어간 거야? 병한테 이미 채권이 넘어갔죠. 그러면 채권 양도는 무슨 행위? 처분행위야. 처분행위. 이미 채권이 병한테 넘어갔어. 그럼 갑은 을한테 채권이 있어 없어? 없는 거지. 없는 채권에다가 압류하면 이 압류는 무효죠. 이 압류는 무효. 무슨 설? 도달 시설. 그래서 이 압류는 효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2번 지문. 오늘 사안에서 병은 압류에 부담이 있는 채권을 양수하는 게 아니죠. 사안에서 거꾸로 정이 이제 오늘 이미 넘어간 채권을 압류한 거기 때문에 무효입니다. 3번 을에게 채권 양도 통지 도달 후에 병의 채권자 무가 병의 양수금 채권을 가압류했다. 이거 똑같네요. 그렇죠? 오늘 사안에서 이 가압류 또한 효력이 없는 거죠. 따라서 병은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지요. 그렇죠?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뭐 틀린 지문 그거 없다니까. 사안에서 4번 을에게 채권 양도 통지가 도달되기 전에 갑의 채권자 또 기가 도달되기 전입니다. 이제 거꾸로입니다. 거꾸로 도달되기 전입니다. 도달되기 전에 기가 동일한 채권에 대해서 가압류를 해서 그 결정이 먼저 송달됐네요. 그러면 오늘 사안에서는 도달 시설에 따르면 얘 채권이 먼저 우선시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가압류. 근데 가압류는 임시처분이잖아요. 임시처분. 아직 채권이 기한테 넘어온 구조는 아닙니다. 가압류가 돼 있지. 따라서 병에 대한 채권 양도는 기가 갑에 대한 본안 소송에서 승소해서 집행 권한을 취득하더라도 유효한가? 틀렸죠. 이 무슨 말이냐면 칠판 보세요. 지금 가압류가 돼 있다라고 해가지고 결론적으로 갑의 을에 대한 채권이 기한테 넘어오는 건 아니지만 가압류가 돼 있으면 이 무슨 효과가 발생해? 상대적 처분 금지효가 발생하죠. 상대적 처분 금지효. 그럼 질문. 여기서 말하는 처분 금지효에 OX로 대답합니다. 오늘 상대적 처분 금지효에 따라 을은 병한테 임대차가 끝났더라도 보증금 반환 변제하면 될까 안 될까? 두 번째. 오늘 사안에서 이 가압류되어 있는 상태에서 채권을 병한테 양도하잖아. 채권 양도하면 될까 안 될까? 자, 기본적으로 금전 채권이 뭐 돼 있는 거죠? 가압류되어 있는 거죠. 금전 채권이 가압류되어 있는 경우에 처분 금지효의 핵심은 지급 금지 명령. 지급하더라도 누구한테는 대항 못해? 기한테 대항 못합니다. 아시겠죠? 기한테 대항을 못해요. 그래서 변제하더라도 기한테 대항하지 못한다. 자, 그 다음에 채권 양도하더라도 일단 괴하나. 왜? 마치 저당권 등기가 돼 있는 부동산을 매수하는 담보물의 제3취득자처럼 가압류돼 있는 채권을 누가 양수하고 있는 거야? 병이 양수하는 거야. 왜냐하면 이 가압류가 반드시 본압류로 전이되리라는 보장은 없거든요. 임시처분이니까 일단 병은 유효한 채권을 양수한 건 맞아. 그런데 그 다음 스텝이 뭐죠? 기가 갑에 대한 본안 소송에서 승소해서 집행권을 취득해버렸잖아. 그러면 이 채권 양도는 효력이 없는 거죠. 이 채권 양도는 효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거 판례 원문으로 좀 보겠습니다. 30번에 4번 해설입니다. 30번 문제에 4번 해설을 좀 다 보겠습니다. 30번에 4번 해설. 4번의 기억번인데 가압류된 채권도 이를 양도하는데 아무런 제한이 없다고 할 것이나, 맞죠? 가압류된 채권도 이를 양도하는 데는 저 상대적 처분 금지효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다만 가압류된 채권을 양수받은 양수인은 그러한 가압류에서 권리가 제한된 상태의 채권을 양수받는다. 누구? 병이요. 이 순서가 지금 가압류가 먼저 송달돼 있고 그 다음에 뒤에 확정일자 있는 증서를 가졌으니까. 자, 그래서 이는 양도받았으나 확정일자 있는
통지나 승낙에 의한 대항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사이에 양도된 채권이 가압류된 경우에도 동일한데 또한 가압류의 처분 금지의 효력은 본안 소송에서 가압류 채권자가 승소해서 채무 명의 집행권을 얻는 등으로 피보정 권리의 존재가 확정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채권 가압류 결정의 채권자가 본안 소송에 승소하는 등으로 채무 명의 즉 집행권은이죠. 집행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가압류에 의해서 권리가 제한된 상태에 채권을 양수받은 양수인에 대한 채권 양도가 결국 무효가 된다. 그래서 사실은 좀 기본적인 내용을 묻는 거였지만 여러분들 입장에서 조금 까다로울 수는 있거든요. 근데 거듭 얘기 드리지만 정답으로 나오는 게 쉬운 경우가 꽤 많아요. 5번이 너무 쉬운 문제였어요. 5번이 맞는 지문이죠. 5번 보세요. 각과 을 사이에 5번 지문, 30번에 5번 지문,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 양도 금지 특약을 했는데 병이 그 특약을 알지 못한 것에 대해서 중과실이 있다? 그럼 우리 판례가 뭐하고 똑같이 취급하잖아. 악이랑 똑같이 취급하죠. 악이랑. 그러니까 을은 병에 대해서 양도 금지 특약의 항변으로 대항할 수 있죠. 449조 2항 단서죠. 449조 2항 단서. 양도 금지 특약을 누구한테 대항 못 하잖아요. 선의의 제3자, 선의의 양수인한테 대항을 못 하는데 우리 판례는 중과실을 악의하고 똑같이 취급해서 악의 또는 중과실의 양수인한테 대항할 수 있죠. 그러니까 오늘 5번을 그래서 먼저 보셨어야 된다니까. 사례 문제고 옳은 지문이라면 그냥 거의 기계적으로 5번부터 지문을 확인하셔가지고 일단 시간을 세이브 해놓고 5번 지문이 명백하게 맞는 지문이잖아요. 그렇죠? 확률적으로 일단 50%는 더 넘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나머지 1, 2, 3, 4번은 나중에 시간이 남을 때 한 번 더 확인해 보시면 되는 거죠. 정리하셨나요? 자, 34번 보고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4번 하고 이자 제한법까지 좀 보죠. 자, 34번입니다. 보호 의무가 처음으로 나왔어요. 자, 보호 의무가 법무행정 그다음에 뭐 입법고시 같은 아주 기본기를 묻는 시험에서 보호 의무가 사례형으로 나오는데 우리 변호사 시험은 단 한 번도 선택형 사례형으로 안 나왔죠. 근데 이제 보호 의무가 나오기 시작한다. 그럼 제가 봤을 때는 또 연달아서 충분히 나올 만하다. 왜냐하면 보호 의무는 체불과 불체계 경계선상에 있는 쟁점으로서 상당히 의미 있는 내용입니다. 자, 보호 의무 제가 설명드릴 건 많은데 시간 관계상 일단 우리 지문만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할 텐데, 자, 1번 지문입니다. 계약상 법률 관계에서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 당사자에게 손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상대방 당사자의 이익을 보호하거나 배려해야 될 일반적인 주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즉 틀린 지문인데 우리 판례 원문을 보면서 제가 좀 설명드릴게요. 1번 해설에 계약을 둘러싼 법률 관계에서도 자기 책임의 원칙상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 당사자에게 손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상대방 당사자의 이익을 보호하거나 배려할 일반적인 의무를 원칙적으로 부담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공부를 한 번도 안 한 친구들은 되게 좋은 말이잖아요. 그렇죠? 계약 당사자의 지위에서 서로 상대방의 이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익을 보호하거나 배려해야 될 의무가 있다라고 하면 왠지 느낌적으로 맞는 지문일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그거는 지가 스스로 그 위험을 떠안고 계약을 체결한 거라고. 이게 물권하고 다르죠. 채권 관계는 채권이 실현되지 못하는 것에 따르는 위험 부담은 스스로가 떠안아야 돼. 물론 채무자가 고의과실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다. 그럼 당연히 채무 불이행 책임은 물을 수 있죠. 그거 말고 이 계약이 실제로 실현될지 안 될지 서로 위험 부담을 떠안고 가는데 상대방에게 그걸 배려해 줘야 될 보호 의무는 없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판례였느냐? 이 전원합의체 판결이 14년도 전합인데 제 기본서에도 다 소개가 돼 있어요. 따라서 카지노 사업자인 을회사 직원이 카지노 사업의 영업 제한 규정 중 1회 베팅 한도를 제한하는 규정을 위반하잖아요. 그러면 얘는 공법적으로 제재를 받습니다. 공법적으로. 그러나 사법적으로 이게 뭐 무효가 된다거나 그런 규정은 없어요. 따라서 1회 베팅 한도를 초과해서 카지노를 이용한 갑에 대한 보호 의무를 카지노 사업자가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고요.
이렇게 사실관계를 보니까 이 판례가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지금 카지노 사업을 하는 을이 저기 우리 카지노에 와가지고 얘가 이 카지노에 대해 하다가 손실을 크게 입을 위험을 안고 있는데 얘가 공법적으로 1회 베팅 한도로 막 초과해서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하지 마라. 너 손실이 너무 과하게 날 수 있다. 이런 보호 의무가 카지노 사업자한테 있겠냐고요. 없다라는 겁니다. 사법적으로 없습니다. 공법적으로는 제재를 받을 수 있죠. 그래서 2번 지문 보세요. 똑같은 2번 지문을 보세요. 지문. 2번 지문에 카지노 사업자가 카지노 운영과 관련해서 공익상 포괄적인 영업 규제를 받고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근거로 카지노 이용자의 이익을 위한 카지노 사업자의 보호 의무를 인정할 수 있나? 그렇지 않다니까요. 3번, 4번, 5번은 기존에 여러분이 한 번쯤은 봤던 법전형 모의고사 지문으로 나왔던 내용입니다. 3번, 병원에 환자가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경우 병원은 입원 환자의 휴대품 등의 도난을 방지함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될 신의칙상의 보호 의무가 있는데 이거 제대로 안 하잖아요. 그러면 체불이다, 불책이다. 우리 판례는 체불로 보고 있죠. 우리 판례가 이걸 채무 불이행으로 보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강학상 보호 의무가 아닌 거야. 우리 학자분들은 이거는 병원의 의무와 관련된 이거는 사실상 원래 보호 의무라는 개념은 급부이익과 무관해야 돼요. 그 계약상의 급부이익과 무관하거나 또는 계약 체결 과정에서 오늘 상대방의 신체 생명 등이 침해가 되는 경우를 강학상 보호 의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논리적으로는 이 보호 의무는 원칙적으로 급부이익과 무관하고 계약 체결 과정에서 발생하는 의무 위반이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이거 불법행위 책임입니다. 불법행위 책임. 그러나 우리 판례가 얘기하는 이 보호 의무는 뭐하고 관련이 있는 것들이야? 계약상의 의무와 관련이 있는 것들을 우리 판례가 자꾸 보호 의무라고 불러서 학자분들이 이 판례들을 비판하는 거죠. 이 개념이 왔다 갔다 한다. 근데 아무튼 병원에 환자가 입원한 경우에 있어서 이거는 병원의 부수적인 주의무하고 관련이 있어. 그럼 이건 그냥 부수적인 주의무라고 하면 될 것을 판례는 부수적인 주의무의 일종인 보호의무다. 그래서 보호의무 위반으로 채무불이행 책임을 진다. 그 대표적인 판례가 또 4번이잖아요. 즉 공중적계업인 숙박업을 경영하는 호텔 주인, 호텔 사업자 또는 여관 주인 이런 사람이 투숙객과 체결하는 숙박계약 법적으로는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죠.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통상의 임대차에서 더 나아가 고객의 안전까지 배려해야 되는 보호의무가 있죠. 보호의무가 있습니다. 통상의 임대차에는 그런 보호의무가 없는데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에는 이런 보호의무가 있다라는 게 우리 판례인데 이것도 강학상 보호의무는 아니야. 이거 당연히 호텔에 또는 숙박시설에 투숙한 사람이 거기서 주된 급부의무인 그 객실을 잘 사용하고 안전하게 나갈 수 있게 해주는 것도 그 계약상의 부수 의무의 일종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 위반하면 채무불이행 책임 져야 됩니다. 그래서 3번 지문은 맞는 지문이고 4번 지문에도 이게 맞으려면 맞는 지문이 되려면 보호 의무를 부담한다라고 나와야 돼요. 근데 부담하지 않는다라고 돼 있으니까 틀린 지문. 5번도 오늘 사안에서 기획 여행업자가 여행자와의 여행 계약에서 부담하는 안전배려 의무, 그가 여행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예견할 수 있을 때 여행자에게 그 뜻을 알려 여행자 스스로 너 바나나 보트 타다가 저번 달에 사람이 죽었는데 그런데도 한번 탈래? 이렇게 알려줘야 된다고. 그래서 스스로 여행자가 그 위험을 수용할지 선택할 기회를 줘야 되는 조치까지 포함됩니다. 그래서 포함되지 않는다는 지문, 틀린 지문이고요. 자, 이자 제한법은 한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간단하게만 보고 우리 수업 마칩시다. 35번입니다.
1번 지문에 채권자와 공동으로 고의 또는 과실로 이자 제한법을 위반해서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아서 채무자에게 손해를 입은 자는 공불책 책임을 진다는 게 최근 판례 입장입니다. 맞는 지문. 동그라미 2번 선의자를 사전 공제한 나쁜 놈들 있잖아요. 그렇죠? 사채업자들. 그래서 선의자를 사전 공제한 경우에 그 공제액이 채무자가 실제 수령한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원금으로 해서 이자 제한법에서 정한 최고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 부분은 원본에 충당된 것으로 봐서 이때 누구를 보호한다? 채무자, 사회경제적 약자를 보호하는 게 이자 제한법 강행 규정이죠. 3번 판례입니다. 이자 제한법의 최고 이자율 제한에 관한 규정은 계약을 위반한 사람을 제재하고 계약의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기 위한 위약벌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맞는 지문. 그 다음에 4번 복리이자죠. 이자에 대하여 다시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는 복리약정도 이자 제한법에서 정한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무효입니다. 이자 제한법 5조에 있죠. 그래서 맞는 지문 다 맞고요. 틀린 지문이 5번이네요. 5번. 최고 이자율을 초과해서 지급된 이자, 최고 이자율을 초과해서 지급된 이자는 기본적으로 이자 제한법 2조 사항에 따라 원본에 충당되지 이자에 충당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비용, 이자, 원본인데 오늘 채무가 부족하다, 변제액이 부족하면 비용, 이자, 원본 순으로 충당되잖아. 맞죠? 원칙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러나 이자 제한법은 누구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니까 사회 경제적 약자인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니까 원본, 원금에 충당되어야지 그 뒤에 발생되는 지연이자가 더 이상 줄어들기 때문에 당연히 원금에 충당되는 게 누구한테 유리해? 그렇죠. 채무자한테 당연히 유리하죠. 그래서 원본에 충당되고 여기까지는 맞아요. 이와 같이 충당하여 원본이 소멸하고 남은 초과 지급액은 우리 판례에 따르면 부당이득으로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 아니라 이를 이자 제한법 위반 행위로 인한 손해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게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우리 판례 입장. 그래서 5번 지문은 틀린 지문인데, 그래서 이자 제한법과 관련한 그 1번, 5번 이 판례 내용은 여러분이 충분히 또 선의자와 관련해서도 최근에 최신 판례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내용은 뭐 사례용으로도 한 번쯤 준비는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고생하셨고요. 아무튼 민법은 반복하는 것도 의미가 있는데 아무튼 기본기가 중요하다. 여러 번 강조드립니다. 근데 내일 강평할 우리 민소로 들어오면 민소는 진짜 했던 거 그냥 반복해서 기출만 반복하시면 됩니다. 자, 내일 뵙도록 하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